이제 개방형 지열입니다. 개방형 지열은 뭐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어떤 데는 현장 여건이나 이런 그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개방형 지열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개방형 지열이 그 우물공의 무너짐이라든지 뭐 지하수의 변동이라든지 지하수의 고갈 뭐 여러 가지 부분과 그다음에 심적 펌프가 잘 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아서 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수직 밀폐형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현실에서는 또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아실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제 책에 뭐 그러저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놓았는데 보통은 이제 350에서 550m 예전에 초창기에 350m를 팠는데 요즘은 보통 500m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 심정을 파서 불착을 해서 내부에 심정 펌프를 설치를 해서 지하수를 지상으로 바로 퍼올려 갖고 히트펌프에서 이용하고 다시 지하로 내리는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방형 지열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SCW라고 해서 수직으로 서 있는 그 우물의 형태로 된 우물 관정의 형이라는 SCW 방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요. 초창기 지하수를 히트펌프로 바로 공급을 했으나 히트펌프 그 지하수의 오염이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히트펌프가 망가지는 사례들이 많아서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현장에서 지하수 측과 지열 히트펌프 사이에 별도의 중간 열교환기를 둬서 히트펌프가 있고 여기 지하수 심정이 있고 이 중간에 열교환기를 하나 둬서 심정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열교환기로 거쳐 다시 지하로 내려가게 하고 이쪽에서부터 히트펌프까지 판형 열교환기에서부터 히트펌프까지는 이제 브라인 순환 펌프를 두고 브라인으로 이렇게 돌리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직 밀폐형에서는 이 심정 펌프가 없는 거죠. 이 브라인 순환 펌프는 이제 또 똑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심정 펌프 하나만큼 동력이 더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100%는 아닌데 이게 양정이 조금 예전보다 적어지니까 예전보다 동력이 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뭐 유량이 거의 비슷해서 비슷한 용량의 브라인 순환 펌프가 있으면서도 추가로 심정 펌프를 우물공마다 하나씩 더 더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동력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직 밀폐형보다 그 한 우물공당 발휘할 수 있는 냉난방 능력이 10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천공 개수를 대폭 줄일 수 있고 대지 면적도 적게 소요되고 공사기간이나 초기 시설비도 좀 다소 적게 소요되고 10% 정도 이상 원가 절감은 되는 것 같아요. 공사비가. 그리고 문제가 이제 지하수위가 변하게 되거나 지하수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설비 운전이 매우 불안정해져서 어떤 데는 불가피하게 지하수위가 고갈이 되니까 수돗물을 거기에 퍼 눕는다든지 하면서 억지로 돌리고 있는 그런 현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수맥을 만났거나 이러면 실제 제가 수맥을 만나서 지하수위가 떨어져서 아예 서 있는 경우도 가봤어요. 공공기관이었는데 참 깝깝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물공이 또 무너지게 되면 지하수가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갔다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때도 또 설비 운전이 좀 곤란해지겠죠. 이거는 어쨌든 지질의 상태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지질의 상태, 지하수의 수위, 그다음에 또 수질도 예를 들어서 뭐 부식 성분이 많다든지 아니면 흙탕물이나 이런 게 많이 유입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염분기가 있다든지 바닷가에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이 여러 가지가 충분히 좀 되고서 이제 적용 여부를 좀 검토를 해야 되고 심정 펌프가 추가되니까 운전비가 더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이건 지하수를 바로 사용하기 때문에 히트펌프 쪽에서 그 열적인 성능이 그 COP가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전 현장에서 이제 수직 밀폐형 방식을 개방형으로 이제 발주처에서 바꿔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개방형으로 바꿨는데 그때 그 심정 펌프들이 설치되면서 전력 양이 100kg 이상이 늘었어요. 100kg. 그래서 이제 그 100kg 이상을 지리트 펌프의 성능이 좋아진 거 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심정 펌프 용량이 그 양정이 이게 높다 보니까 펌프 용량이 상당히 커요. 그 마력이. 그래서 뭐 조그맣게 1, 2마력 뭐 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 동력을 과연 절감해 줄 수 있느냐 개방형으로 바꿨을 때 그거는 반드시 좀 따져보고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펌프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가동 부분이 많아지는 거고 유지보수나든지 그런 부담들을 계속 떠안아야 되는 거죠. 이후에 이제 설비를 운전을 하면서 심정 펌프 수리 교체뿐만 아니라 중간에 열경기나든지 이런 거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 같은 것도 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심정 펌프가 잘 타요. 히트 펌프 가동할 때마다 이제 켜지고 꺼지고 해야 되나 보니 하루에도 이제 몇 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펌프의 수명이 짧아져요. 뭐 한 10년 쓸 거를 2, 3년밖에 못 쓰는 그런 상황으로 가기도 하고, 또 돌가루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러저런 부분들에 의해서 타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지하 수위가 떨어졌는데 그걸 감지해서 잘 쓰면 되는데 지하 수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펌프가 돌다가 그냥 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평균적으로 제가 앞전 현장 변경하는 것 때문에 4군데를 가봤는데 보통 한 2, 3년 되면은 설치된 심정펌프의 절반 이상을 다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했던 현장도 지금 이제 한 4년 이렇게 됐는데 4, 5년 돼가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거의 다 교체하다시피 이제 상당히 좀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심정 펌프보단.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한 좀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개방형도 지하수를 포 올려서 이제 활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단일 관정형, 복수 관정형, 지상 방향 몇 가지가 있고요. 이제 단일 관정형은 자기 공에서 이 심정 펌프 가지고 포 올린 거를 자기 공으로 되돌리는 거고, 복수 관정형은 한쪽에서 퍼서 다른 쪽으로 내리면 여기서 이제 땅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물이 빨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열교환이 훨씬 더 잘 되겠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열을 더 이 방식보다는 쓸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맥락이고요. 어쨌든 땅으로 열을 잘 전파를 시키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지상에 버리는 건데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없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지하수를 지상에 방류하게 되면 여기 이제 유랑계 달아서 형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요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얘기고요. 우물관정형 방식일 때는 심정관 이객거리를 보통 10타 정도로 이렇게 해요. 이게 이제 한 공당 나오는 능력을 생각하면 30W다 그러면 한 25m 간격수로 이렇게 좀 벌려놔야 서로 간에 이제 열적 영향을 안 주고, 좀 안정적으로 30W라는 본연의 성능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고요. 뭐 이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데, 기존에 이거보다 좀 적게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여간 평균적으로 15m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수관정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쪽에서는 퍼올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되돌리면 이제 땅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거고요.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지하수가 원활하게 잘 흐를 수 있는 경우에 되겠죠. 근데 이게 잘 흐르지 못하면 이런 방식으로 적용하기 조금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또 지하수량도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충분한 그런 지역이어야 되고, 때로는 이제 물이 통하는 대수층이 이제 뭐 가다가 흙가루나 돌가루라든지 흙탕물 이런 거에서 이제 막혀버리면 또 처음에는 잘 흐르다가 나중에 또 못 흐를 수도 있고 뭐 이런 들이 있어서 적용 사례는 매우 적은 편이에요. 실제 뭐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단일 관정형 지하수를 퍼올려서 다시 본래의 자기 심정으로 되돌아가는 방식,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SCW라는 방식 자체가. 우물 관정형도 이제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이제 첫 번째 방식이라고 이제 해서 지금 한 건데, 요 위에서 이제 열경기가 있겠죠. 그래갖고 건물 쪽에서 이제 쓰고서 물을 요 위에서 이제 버려요. 버리면 요 물이 이제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에 이런 PVC관을 저 밑에 지하 300m, 500m 팠으면 거기까지 이제 내려서 맨 밑에는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제 구멍 뚫려있는 유공관 형태로 이제 해놓고, 중간에는 그냥 막혀있는 파이프죠. 물이 이제 이쪽 옆으로 내려가서 맨 밑에서 이제 흡입구에서 흡입이 돼서 이 안으로 와서 수중펌프에 의해서 다시 지상으로 가는,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 개방형 지하를 할 때 이 방식으로 많이들 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업체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 방식의 문제는 여기서 이제 돌가루가 떨어지다든지 아니면 흙탕물 같은 게 떨어진다든지라면, 또 아니면 대수층에서 딴 데서 이렇게 물이 빨려오면서 돌가루나 이런 게 오면 이제 밑에 이렇게 쌓이기 시작해요. 충전물이 쌓이기 시작하면 밑에 이 흡입 구멍을 이렇게 막아버리면
물이 순환이 안 되죠. 이게 막혀버리니까 물이 펌프가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펌프가 쭉 내려오면서 수위가 쭉 떨어지면서 펌프가 타버려요. 그런 경우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초창기 이제 개방형 제알이 우리나라 이제 보급되고 나서 몇 년 하다가 에너지공단에서 지원을 안 해줬어요. 개방형은. 하도 하자가 많이 나서. 그때 대부분 이 방식들로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보통 요 파이프를, PVC 파이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PVC 파이프를, 뭐 일반 PVC는 4m, 그 상수도용 그 편수관을 써도 6m, 보통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일부 주문해서 그보다 조금 더 길게도 나오는 것 같긴 하던데, 어쨌든, 뭐 6m마다 하나씩 하더라도, 그 소켓으로 연결하다 아니면 편수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프 껴놓고 본드 바르고 또 피스까지도 이제 직결 피스로 이렇게 체결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몇백 메타가 매달려 있다 보니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겠죠. 이 자체 자중도 상당하고 어쨌든 뭐 그런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이탈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문제는 300m, 500m 이렇게 파게 되면 이 파이프가 수직으로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양반의 결이나 또 팔 때 이게 회전하면서 파기 때문에 약간 편심을 먹어요. 이렇게 그 회전하는 것에 따라서 그림처럼 이렇게 되거나 실제는 이제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PVC 배관은 똑바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면서 힘을 받는 부분 이런 데서 벌어지거나 심지어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나 그래 버리면 요 상부에서 떨어뜨린 물이 저 지하까지 가서 이렇게 흡입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틈새 있는 데서 이렇게 바로 들어와 버리니까 이쪽에서 열교환을 못하니까 자기 능력이 안 나오겠죠. 원래 30V인데 뭐 100m만 가다가 휙 돌아와 버리면 밑에 300m는 뭐 전혀 어떤 활용을 못하는 거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초창기에 많이 생겨서 펌프도 많이 태워먹고 그래서 지하 수위가 많이 떨어진다든지라면 이 막히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보통 350m를 파가지고, 요 파이프를 300m까지만 내려요. 처음에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밑에가 이제 300m, 350m 정도 파고, 그러면 이제 이 50m가 위에서 뭐 돌가루나 뭐가 흙탕물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가라앉는 퇴적물이 채워지는 거를 50m나 두는 건데, 실제 이렇게 해서 해보니, 요거 채워지는 게 몇 년이 못 가더라. 그래서 요즘 점점 이게 파는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지금 500m까지 파는 거예요. 500m. 그러면 500m까지 파고 파이프는 300이나 350m까지 보통 350m 정도까지 두는 것 같더라고요. 제 앞전 현장할 때는 500m 파고 350m까지만 파이프를 내렸어요. 그러면 결국 나머지 밑에 150m는 자갈을 우리는 충전물, 흙탕물 같은 게 차이는 그런 깊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또 그렇게 많이 차서 차오르어서 막힌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드러내고 그 밑에 이제 또 청소를 플러싱을 한번 해줘야 되죠. 고압수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고압의 에어를 가지고 훅 불어서 이거를 지상으로 올라오게 해서 이제 버려줘야 되니까 어쨌든 요거는 이제 PVC관 쪽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요즘은 이공법이 점점 조금 줄고 있는 추세고요. 아직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방식은 이 내려가는 PVC관 기존 앞전처럼 PVC관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깨지거나 중간에 뭐 빠지거나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내려가는 관을 작은 걸로 한 3개 정도 나눠서 내려가는 거 2개나 2-3개로 해서 그러면 뭐 중간에 하나가 문제 생기더라도 나머지 2개 가지고 물이 순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파이프 2-3개 내려간 게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유공관처럼 이렇게 좀 해놔서 어디 뭐 좀 차이더라도 밑에서 좀 차이더라도 중간에서라도 이렇게 해서 하게 하고 흡입관은 이제 물론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PVC관은 있긴 한데 이렇게 해놓으면 벽에서 뭐 떨어지거나 이렇게 무너지더라도 어쨌든 이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 순환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서 요 부분을 자갈로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갈로 채워버리면 물이 잘 순환이 안 되니까 물이 흐를 수 있는 그 통로를 요 파이프 3개를 이용해서 이제 확보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갈을 채워놓으면 SCW 방식에서 우물관정의 방식에서 제일 큰 그 또 다른 하자 중에 하나가 이제 우물공이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떨어져서 무너져 버리면 이제 이게 물이 순환이 안 돼 버리니까 기능이 상실이 돼 버리잖아요. 그거를 세석을 채우는 이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업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업체는 그냥 파이프를 저렇게 뭐 이렇게 이제 또 두세 개가 내려가서 밑에서 이제 헤타처럼 밑에서 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러면 요 흡입구 막히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대신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기존의 개방형보다는 이 땅이나 이 지하수랑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교환해서 이렇게 접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 효과들이 조금은 좀 달라지겠죠, 상황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그 개방형 지열에서는 이 우물공 무너지거나 밑에가 폐색돼서 막히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악성 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업체들이 이렇게 이제 방안들을 좀 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앞서 이제 PVC관을 넣다 보니까 요 펌프 밖에다가 이제 케이싱 배관이라고 해서 그 PVC관을 저 밑에까지 넣다 보니까 PVC관이 자꾸 이제 이음매 부분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 PVC관을 아예 없애버리고 이 환수관을 그냥 PE관 뭐 50mm나 60mm나 이런 거 가지고 밑에까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그냥 물을 밑에서 이제 분사를 해주면 밑에 뭐가 차이더라도 크게 이게 이제 펌프가 수압으로 밀어내는 거니까 좀 뭐 약간의 자동 프러싱 기능도 있겠죠. 밑에 뭐 흙탕물 가라앉아도 흙탕물이 이제 위로 떠오르겠죠. 대신에 이제 위에서 그럼 또 스트레너라든지 펌프 쪽에 문제는 생기겠지만, 어쨌든 이제 밑에까지 내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500m를 파고 요거는 한 350m까지만 내려요. 어쨌든 또 여기 뭐가 이렇게 잔뜩 차버리면 이것도 막히기 때문에 500m 파고 350m 정도나 400m 그 정도까지만 요 환수관을 내리고요. 그럼 이 중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물이 그냥 올라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이 이제 일단 PVC관 하자 때문에 이 방식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 방식으로 건설 신기술을 또 놨었어요.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고 뭐 이렇긴 하지만 기존의 지열이 갖고 있는 문제는 똑같죠. 우물공이고 무너지면은 뭐 그대로 이제 무너져서 물이 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흡입관 자체를 이제 삭제해버리는 공법인데, 일부 업체는 여기에 이렇게 그 콩자갈을 채우는 경우도 있는데, 뭐 저는 콩자갈 채우거나 이러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봐요. 업체들이 뭐 그렇게 자기들 잘 이상 없이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뭐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0m 파고 350m나 400m까지만 해서 밑에 100m나 150m를 여기서 떨어지는 돌가루나 흙탕물이 가라앉으라고 그만한 여유 공간을 두는 건데, 그것들이 내려오면서 여기 결국은 어차피 다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세석이나 충진지 자갈에. 이게 이제 언젠가는 막힐 거 아니냐 이거죠. 밑에서 그냥 차라리 가라앉게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거를 중간에 스트레나가 거르듯이 이렇게 세석들이 다 잡아버리면 결국 여기서 그냥 다 막혀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일단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세석 놓는 방법은 이 방법이 됐든 이 앞에 이런 방법이 됐든, 지금 우물공을 무너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업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개방형 지열 시스템 이제 그 구성 계통인데요. 이게 이제 지열 히트 펌프고요. 이건 그냥 메인 헤타 배관이고, 지열 히트 펌프에서 이쪽까지 브라인이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브라인 순환 펌프 있고, 여기 이제 판형 열교환기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브라인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그 심정이죠. 개방형이고요. 여기 심정 펌프 하나씩 있어서 여기서 퍼 올려서, 요거는 이제 했다고 여기 정유랑 밸브하고 이제 전동 밸브가 있었고요. 보통 여기는 정유랑 밸브 또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개방형 지열 하는 업체들이 안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 넘치고 뭐 지하수 수위가 서로 달라지고 해서, 요즘은 이제 뭐 정유랑 밸브를 이제 두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정유랑 밸브를 넣더라도 이게 근본적으로 잘 좀 해결이 안 돼요. 이 수위나 이런 문제.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했다 해서 이쪽으로 그 판형 열교환기로 와서 이렇게 지하수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 정유랑 밸브를 둬도 수위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이제 15m 간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공수가 많아지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 있는 공은 훨씬 더 좀 멀리 있죠. 이 기계실에서부터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 우물 공간의 길이가 멀어지면서 이 배관이 뭐 100m 이상씩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15m니까 뭐 몇 공만 건너뛰면 벌써 이제 100m잖아요. 그럼 갔다 오면 200m 차이 나는 거고. 일단 배관에서 발생되는 마찰 저항이 달라지는데 이 펌프는 똑같은 펌프가 설치돼요. 이게 뭐 3RT면 30RT, 30RT면 뭐 똑같은 용량의 5마력이면 5마력짜리 이제 심장 펌프들이 설치가 되는데 그 5마력짜리 심장 펌프들이 예를 들어 설치됐다고 치면 그럼 똑같은 뭐 예를 들어 200rpm을 양수를 한다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배관 거리가 달라서 배관에서 발생되는 마찰 저항이 다르고 마찰 저항이 달라지니까 펌프의 양수 양정 자체가 이제 달라지면서 펌프의 성능 곡선에서 펌프의 운전점이 바뀌면서 양수량이 바뀌게 되는 게 일단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펌프 가동 상태에 따라서 수위가 달라요. 예를 들어 이제 지하수 수위가 자연 수위일 때 20m였단 말이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 이제 똑같이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동시에 가동을 시켰는데 이쪽에는 수위가 툭 떨어져서 펌프를 가동시키면 이제 수위가 일단은 좀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주위에서 유입되는 물들 또 지상에서 다시 이렇게 밑으로 환수되는 물들 하면서 이제 안정 수위를 어느 정도 찾는데 그 떨어지는 그 깊이에 따라서 이거는 뭐 예를 들어 10m가 저하됐는데 요거는 뭐 20m가 저하됐다라고 하면 그 수위가 떨어진 그 부분의만큼이 또 양정의 변화로 그대로 이어지죠. 그거는 자연 수위니까. 이 펌프가 퍼올려야 되는 그 양수 높이 자체가 자연 수위 자체가 바뀌어 버리니까 거기서도 또 성능의 변화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뭐 여기서는 예를 들어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밑에 이제 돌가루라든지 뭐 이런 흙탕물 이런 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그 동영상을 한번 좀 보실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펌프 임펠러 같은 데에 막히면 심적 펌프 임펠러가 굉장히 좀 얇은 디스크 같은 걸 층층이 적층해 놓은 그런 구조라서 이 임펠러의 그 틈새가 굉장히 적어서 거기에 이제 뭐 예전에는 펌프 이렇게 인양하는 그 동가밧줄을 내려놓은 거가 사가서 거기에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고 돌가루나 이런 것들 그것 중에 사이즈 큰 것들이 거기 박히면 이제 양수량들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펌프의 자체 그 이물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펌프 성능 자체가 좀 바뀌는 경우가 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이거는 200rpm을 퍼내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150rpm밖에 못 퍼내요. 근데 여기 정유량 밸브를 달아놓게 되면 200rpm 푼 거에 들어가는 양과 이쪽에 150rpm 푼 거에 들어가는 양이 만약에 이제 같아져 버리면 적게 펀 데서는 적게 퍼내고 많이 물이 다시 환수되니까 물이 이제 넘치는 현상이 생기고 또 많이 푸고 그 심장 펌프가 퍼올리는 양보다 더 돌아오는 양이 적은 데서는 수위가 점점 떨어져서 심장 펌프가 타버리고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요즘은 업체들 중에 일부는 요 우물공들을 15m씩 떨어져 있는 우물공들에 오버플로가를 연결을 해요. 뭐 100mm나 그 125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오버플로가를 연결을 해서 한쪽에서 물이 넘치면 다른 옆에 있는 공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유량 제어가 조금 쉽지 않고요. 그래서 뭐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여기에 실시간 펌핑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달고 이쪽에 그 유량에 맞춰서 들어가는 양을 조절하는 비례제어 밸브를 달든지 아니면 우리 뭐 요즘 공조기 쪽에 많이 쓰는 복합 밸브는 이제 유량하고 그 유량 조절까지 전동으로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복합 밸브를 달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거 복합 밸브라든지 뭐 유량계 전동 비례제어 밸브 뭐 이런 것들을 달지 않으면은 안 되겠죠. 유량계를 달면 이제 여기 들어가는 유량 나오는 유량 이걸 둘 다 같이 봐야 되겠죠. 그 퍼올린 유량만큼 그 공으로 돌아가게끔 그 해줘야만 뭐 일단 뭐 그 양들이 그 편차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 오버플로가 가지고도 이제 해결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뭐 고육지책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물 넘쳐서 지상에 물바다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데는 수위가 떨어져서 펌프가 타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자꾸 생기니까 개방형 지열 천공을 했을 때 그 안에 공의 상태예요. 이게 우리 코아 뚫듯이 매끈하게 뭐 돌 안반을 뚫었다고 해서 매끈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드릴 비트 자체가 다다다닥 하면서 이제 막 갉아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이제 오돌도돌하게 파지는 거고요. 이제 심장 펌프를 놓고요. 심장 펌프 놓고 나서는 이제 심장 펌프에다가 이제 양수 파이프 위에 연결해서 이렇게 놓게 되겠죠. 그 지상에 예전에 이제 맨홀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요 크린캡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양수에서 나오고 나중에 펌프 교체나 이런 거 할 때 요걸 드러내고 나면 여기 이제 요 배관에 연결된 축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요 축에 고리를 걸어서 들어 올리면 밑에 이제 펌프가 이렇게 딸려 올라오고 요 부분은 이렇게 서로 자중해서 이렇게 딱 눌러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우리 그 자동차 탈착 장치 붙어 있는 그 수중 펌프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펌프 무게에 걸쳐 있다가 펌프 들어 올리면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린캡이. 그래서 요즘 보통 이거 이제 많이 쓰고 있고요. 어쨌든 개방형 지열이 지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개방형 지열을 검토하는 사례들이 좀 많은데 이게 이제 실제 제가 앞에 현장에서 수직 밀평으로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360공 해갖고 이만큼 돼 있던 거를 개방형으로 바꾸니까 36공 되면서 이 면적이 이렇게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거를 바꿨던 사유는 요 부분이 이제 철골 주차장이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이 건물주 쪽에서 허물고 다시 어떤 다른 건물을 증축을 했으면 싶은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지열이 있으면 나중에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면적을 나중에 땅을 쓰겠다라는 그 재산 활용에 대한 문제라서 뭐 그건 또 발주체 의지다 보니까 뭐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불가피하게 개방형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바꾸다 보니 면적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근데 이제 10분의 1로 이렇게 면적이 줄지는 않아요.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로 이제 그 설치 면적은 좀 줄었고요. 그 다음에 하여간 뭐 제가 여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제 책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뭐 여러는 좋지만 우물공이 일단 무너져 산물돼 버리고 나면 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문제. 물론 이제 뭐 다시 천공을 다시 하면 되겠죠. 지속적으로 이게 돌가루나 부스러기 같은 게 떨어져 가서 밑에 이제 사이에서 흡입관이라든지 환수관을 막는 문제. 지하수를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중간 열교환기에서 전열면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쪽에 청소를 좀 해줘야 돼요. 세관 작업하듯이 청소를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저기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한번 제 카페에 올려놓은 게 있는데 좀 볼게요. 나이자료 보안통체가 관리하고 있는 카페죠. 거기에 이제 내시경이라고 이렇게 쳐보면, 개방형 지열 촬영한 동영상들이 좀 제가 예전에 이제 앞전 현장 공사하면서 안에 내시경 촬영한 거를 좀 올려놨는데요. 지금 이게 50m, 60m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앞에서부터 볼까요? 20m. 이제 여기는 지금 혼탁해서 좀 잘 안 보이고 있고. 이렇게 이제 안반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이 위에가 집안이 불안정해서 이렇게 막 툭툭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상당히 저도 이제 조금 놀랐는데, 뭐 이렇게 쥐파먹듯이 막 툭툭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우물공 함몰 된다는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죠. 실제 여기 36공 하면서 2공인가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파고 뭐 보강하고 아주 애를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사할 때만 부착할 때도 벌써 그랬으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쓰면서 과연 언제까지 어떻게 잘 버텨줄 것인가 이제 그게 좀 관건이죠. 지금 50m 내려가도 좀 있고요. 몇 공을 촬영을 했었는데 그건 한 100m 가까이 내려가야 조금 안정된 집안이 그때는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당연히 현장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고요. 이렇게 보면
지층이 아직 안정적이진 않죠. 이제 100m 이상 내려가니까 조금 되고, 이것도 이제 보면 여러 성분들에 의해서 집안에 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아직 수맥이나 이런 거 만나면서 이렇게 툭툭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몇 m 내려가고 나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좀 안정돼요. 이렇게 되는데, 표면은 뭐 우들두들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매끈한 표면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검하고 나서 이제 K식 받고, 이제 이게 지금 지하수 수위가 나오네요. 지하수 한 10m, 11m 정도 되니까 이제 지하수 수위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내신 카메라 찍은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혼탁해요. 이게 굴착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청공하면서 이제 막 흙을 안반이나 이런 돌가루를 갈았으니까 흙탕물 같은 것들이 이제 물론 퍼내긴 하는데, 퍼내더라도 금방 100% 다 퍼내지는 않으니까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보면 굉장히 많죠. 이런 게 이제 제일 하부에 가라앉겠죠. 보니까 좀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천공하면서 이 표면들을 더덜더덜하게 이제 이렇게 갈아놓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내신 카메라를 두면서 약간의 물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지금 벽에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물이 개방형지를 쓰면서 물이 어쨌든 그 안에 이렇게 순환을 하다 보니까 벽에서 이런 게 계속 너덜너덜하게 이제 떨어지는 거죠. 돌가루나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쌓이니까 밑에 뭐 100m, 150m를 저런 퇴적물 쌓일 깊이를 여유 공간을 둔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들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현장에 따라 다르겠죠. 집안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동영상을 잠깐 봤고요. 이건 뭐 인터넷에 그렇게 사진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지열 열교환기가 이렇게 흙탕물에 의해서 오염된 그런 사례가 하나 있길래 이제 제가 제 책에 좀 넣어놨고요. 우물공 붕괴 문제가 이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충진재를 넣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속이 빨라지고 이러면 돌가루나 이런 게 더 잘 벽에 더더덜 있던 것들이 더 떨어져 나오면서 충진재 붙어서 오히려 좀 막지 않을까. 일단 뭐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이 부분은 뭐 어디 에너지공단이 이런 데서 이렇게 충진재 채워놓은 공법들을 하는데 좀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 없이 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원래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열 시공 기준에 보면 개방형 공법에서 이 충진재를 채워놓지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채워놓지 말아야 되는데, 뭐 자꾸 이제 공이 무너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업체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넣는 거죠. 공이 일단은 무너져 버리면은 지열을 쓰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에너지 공간에서도 충진재 채우지 말라라고는 돼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도면이 들어가도 뭐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제 기타 지열 시스템입니다. 수평 밀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관을 이렇게 넓게 까는데, 이렇게 깔게 되면, 직선으로 깔게 되면 너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환영 코일 형태라고 뭐 하는 모양인데, 외국 사례는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는 저도 한 군데 한 거를 좀 구경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요. 땅이 많이 차지해야 되니까. 굴착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공이 간편하고 초기 시설비 적게 들고, 하여간 땅만 많으면은 뭐 골프장,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
뭐 이런 데는 가능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파일 지열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이제 밀폐형 방식의 일종인데, 그 건물 기초공 살 때 그 말뚝 기초 박잖아요. 그럼 그 말뚝 기초 안에다가, 콘크리트 그 말뚝 안에다가 지중 열기관계 배관을 같이 일처화시켜서 이제 박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 건물 그 파일 안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요게 지금 이제 지열 열기관 파이프죠. 이건 말뚝 기초. 그 콘크리트 파일에 그 철근들이고요. 철근에다 이제 묶어서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이것도 뭐 깊은 거는 짧은 거야 뭐 이렇게 6m지만 어떤 데는 뭐 더 이게 10m 뭐 이상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굴착을 안 해도 이제 저거 같이 하는 김에 하는 그런 상황이라. 근데 저것도 깊이가 깊지 않다 보니까 그 한 공당 할 수 있는 열 용량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소규모인 경우에는 뭐 가능하겠지만 지열 설계 용량이 커지게 되면 좀 말뚝 기초만 가지고도 해결이 다 안 되겠죠. 보통 5m, 5m 간격으로 200m씩 파갖고 설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직 밀폐형이 말뚝 기초 저 길이 얼마 안 되는 거에 뭐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열 설비 용량에 따라서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GPS 이용 방식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표수니까 동관이나 이런 거로 하더라도 유지 보수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큰 호수에, 이게 다 이런 열기관기죠. 열기관기를 이렇게 지금 다 띄워놓은 거죠, 이게.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여기 해놓은 것처럼 뭐 주변 생태계라든지, 뭐, 홍수 때 이물질에 의해서 저기 뭐 유실된다든지 이러저러한 것들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고요. 이제 복합용 열기관 하이브리드 방식은 이 지열 시스템하고 냉각탑이나 보일러를 병렬로 연결해서 지열 용량이 좀 부족해진다든지 아니면 그 지중해 그 온도가 좀 불안정해졌다든지 크게 변할 경우 지열 히트펌프의 성능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냉각탑이나 보일러나 이런 거를 같이 이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어쨌든 뭐 저렇게 하면은 안정성은 이제 당연히 이제 좋아지겠지만 이제 장비비가 좀 증가하고 뭐 배관 계통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복잡해지겠죠. 지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야 전기를 이용해서 그 히트펌프를 야간에 가동해서 수축열조에 냉수나 온수를 저장했다가 주간에 건물 냉난방에 이용하는 그 지열 히트펌프하고 수축열조를 이용한 방식이 한동안 좀 유행했어요. 이게 이제 수축열조가 빙축열조에 보다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장점이 있다. 설치 공간만 있다고 하면 수축열조도 괜찮다라고 해서 이제 수축열조가 한동안 좀 유행하면서 그때 지열 히트펌프랑 묶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예전에 조금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하이브리드 뭐 이런 방식에서 제가 앞전에 이제 아까 그 개방형으로 했다고 하는 현장은 개방형으로 했는데 그 거기도 이제 물의 그 온도가 많이 변했어요. 그게 한 공당 뭐 30V 이렇게 계산해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30V가 다 안 나오고 또 뭐 초여름에는 괜찮은데 이제 뭐 냉방을 한 두세 달을 하고 나면 지하수 온도가 뭐 30몇 도, 뭐 35도, 40도 가까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히트펌프가 자꾸 에러 걸리고 이래서 정상적으로 운전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거기 그 현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별도로 냉각탑을 안 두더라도 빙축열이 있었어요. 빙축열. 그래서 그 빙축열 냉각탑 배관하고 지열 그 배관을 엮었죠. 그래서 어차피 빙축열은 밤에만 냉각탑이 가동되니까 낮에는 지열 히트펌프 쪽으로 필요할 때는 이렇게 써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 공사를 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열 설비에 대한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